참여연대 평화건축센터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전재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 계시는데요. 여러 한국에서 한반도 문제 또 한미관계 또 미국 정치와 관련돼서는 많은 저술과 또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발표 시간은 지금 저희가 9시에 무조건 끝냅니다. 9시 끝내는데요. 지금 한 12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저희는 발표 시간은 최대한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30분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발표해 주시고요. 토론하신 두 분 선생님들은 20분 내외 정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주제 자체가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고 미국 대선을 포함해서 북미 관계 또 한반도 문제 전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한 3~40분 정도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병진 경희대 교수님께서 트럼프와 바이든 그리고 김정은 미국 대선과 북미관계 영향에 대해서 북미관계 전망에 대해서 지금 주제는 문명승절 시대 미국 대선의 의미와 북미관계 전망에 되어 있습니다. 담병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안병준입니다. 일단 양해를 구해야 될게요. 제가 주된 전공이 감사합니다. 제 주된 전공이 주로 저는 미국 내에 대통령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관계, 특히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깊이 살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은 이제 두 선생님들이 전문가시니까 저에 대한 질문보다는 선생님들께 질문해 주시면 저는 주로 지금 특히 오늘날 북미 관계든 국제 정치가 미국 국내 정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전공한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감히 제 생각에 지금은 엄청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과거의 이론, 과거의 교과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현 시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20세기의 정치 철학의 거장이신 분의 그 말씀을 저는 계속 머리에 떠올리는 편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위기나 진정한 전환점에서는 과거가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지 못한다. 빛의 투사를 중단했다. 그러니까 인간 정신이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 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 저희의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인간 정신이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제 생각에 그거는 넷플릭스의 드라마나 영화나 저희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들을 보시면 굉장히 디스토피아적 그런 분위기의 영화들이 많이 유행하는 걸 보시게 됩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굉장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정을 추구하는 드라마들도 있죠. 근데 기본적 기조는 어두운 정신 속에서 방황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금서부터의 시대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제 소견에 미국 정치를 전공하는 저보다는 어쩌면 차라리 인간의 무의식 부분을 다루는 심리학자 혹은 영화 감독님,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쩌면 더 미국 정치를 정확하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시대는 터프한 전공보다는 큰 그림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사실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흔히 미국 내 지식인 중에 바이든이 되기만 한다면 다시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텐데 오바마 시절에 그 따뜻했던 그리고 정상적이었던 시절 이성이 살아있었던 시절 이렇게 돌아갈 텐데라는 생각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바마 시절에 노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이 당선돼도 저는 새로운 워싱턴에 저는 이거를 그냥 비유적으로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새로운 합의가 이미 워싱턴 정가의 보수와 진보 사이에 있습니다. 그 합의는 이제 중국과 본격적인 전략적 경쟁을 펼쳐야 된다. 라고 하는 데 대한 합의는 보수와 진보, 여기서 진보라고 하면 아주 레프트적인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영향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전제하고서 우리가 한반도 전략을 짜야 된다. 이제는 미국의 리버럴도 중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가 있다. 이미 그 징후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클린턴 시절에도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데요. 아미타이 에치온이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뜻밖의 국제정치학 책을 썼어요. 그래서 별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책인데 저는 굉장히 그 당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 사람 얘기가 그 당시 좀 서구의 좋은 가치, 동양의 좋은 가치를 잘 조합해서 새로운 글로벌 보편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비자유주의적 세력들과 경쟁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 흥미로웠습니다. 기존 국제정치학의 족보에는 없는 공동체주의 국제관계론이라고 그 당시 불렀는데 이게 어쩌면 지금 오늘날 미국의 리버럴들의 관심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미국 리버럴들의 현재의 관심과 체계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사실은 공자선의 전재선 교수님께서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시리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 클린턴 시대에 이미 메가가 있었고요. 또 오바마 시대 때도 중국에 대한 본격적 견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중에 아주 확산됐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빨리 오바마가 비판을 받아가면서 빨리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유약하다 비판을 받아가면서 거기에는 고뇌가 있었습니다. 빨리 빼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시대에 지금은 백악관에 있지는 않지만 스티브 베넷이라는 친구는 헌팅턴에 도할 굉장히 문명적 충돌에 대한 아주 솔직한 거의 헌팅턴 책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스티븐 밀러, 베넌 같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시대를 좌우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시대, 만약 바이든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저는 바이든 시대의 어떤 국정 운영, 외교안보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존 앤텐베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국무장관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분은 국무장관이 충분히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상징되는 바이든의 노선은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대한 세계 최고의 대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저희 경희대학교의 경직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존이랑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미국의 리버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자유주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제 겸허하게 인정하기 시작하고 개혁적 자유주의 혹은 지속가능한 자유주의 혹은 회복 탄력성 있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금 만들고자 고토합니다. 아마 이게 바이든의 그림일 겁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그것은 보수이든 진보이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세련되게 경쟁하느냐 트럼프처럼 노골적으로 팔을 이끄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과연 그래서 오늘 제가 국제정치 전문가인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은 과연 누구를 선호할지 이런 것들도 저에게 되게 흥미로워. 바이든을 선호할지 트럼프를 선호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의 리버럴들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톤으로 돌아오는가 이거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한 거죠. 제가 감히 제 생각에 과거 클린턴 시절까지만 해도 미국 리버럴들이 로맨틱했습니다. 나이브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WTO 체제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에 순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가지는 원대한
이념적 꿈을 잘 미국에 있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한반도에 있으면 중국에 대한 그 정서적 느낌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미국 리버럴들이 그걸 알기 시작하죠. 그런 점에서 미국 리버럴들의 중국에 대한 포용 노선은 옳았지만 한계가 있었죠. 저는 아예 포용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네오콘적인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자면 길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이 가지는, 러시아가 가지는 지위 불안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있다 보면 자꾸 미국의 입장만 생각하게 되는데 역지사지가 미국 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가 저토록 노골적 반응을 보일까? 거기에는 일정 정도는 미국의 책임도 있습니다. 나토의 그 확대라든가 이런 게 결국 러시아의 푸틴의 집권을 도왔던 거죠. 백래시라고 하죠.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또 방어적 측면이 있습니다. 방어적 측면과 공격적 측면이 저는 섞여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우리는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하자면 좀 길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리버럴들도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수천의 역사 속에서 내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굉장한 장기전을 지금 길게 준비하고 있죠. 앞으로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질 겁니다. 다소 무시무시한 장기전이죠. 중국은 이미 빅브라더 체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죠. 어쨌든 그러한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과장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이미 신냉전이라는 담론을 조심해서 써야 될 게 신냉전 초입이라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오늘 그것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러나 또한 상호 의존성으로부터 나오는 불가피한 협력적 측면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걸 이미 알고 있죠. 기후위기 등을 비롯한 재난에 대해서 미국 리버럴들은 굉장한 현실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 있다 보면 미국의 핑크탱크나 리버럴들이 기후위기에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들이 떨어지는데요. 놀라울 정도까지 지금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시제 칼럼에서도 미국 국방부가 우리나라보다 그린 뉴딜을 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시무시한 미국의 힘이에요. 탄소 배출 순제로 속에서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중국은 그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했다가 지금 이제 얻어터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신냉전적 초입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불가피한 협력을 해야 될 정도로 글로벌하게는 상호 의존성, 이 양면 측면이 다 있다는 거. 그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가 과연 뭘까? 저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저는 지난 대선에도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확실하게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혼돈의 에이전트의 트럼프죠. 회복 탄력성의 리버럴 질서를 국내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가이드. 이건 가치 중립적 표현입니다. 제가 트럼프를 싫어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요. 제가 트럼프 취임했을 때 굉장히 선거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마피아적 정치다. 이렇게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게 제가 트럼프를 미워하는 진보의 포지션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존 볼튼의 회복록이나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미국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번 선거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선거 불복입니다. 제가 과장하거나 과잉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이번 대선의 성격은 그래서 그리고 제가 트럼프가 혼돈의 에이전트라고 한 걸 이것도 제가 너무 핀탁해서 그렇게들 오해하시는데 키신저께서도 저와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키신저의 얘기가 제가 정확히 문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트럼프는 혼돈의 어떤 뭐라고 하셨더라고요. 혼돈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장다우신 인사이트라는 얘기죠. 지금도 모르십니다. 트럼프. 이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미국 대통령학의 관점에서 보면 질서 이탈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얼라이먼트, 질서 이탈자이고요. 이거는 제가 가치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바이든은 더 내구성이 있는 자유주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런 성격이 이번 대선의 성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화석 연료 기업대 RE100 동맹의 대결입니다.
과거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윤리는요, 국제주의적 자본 대 내수 자본의 성격에 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좌파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진보적인 측면만 생각하는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어떤 친자본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대선은 그린 뉴딜, 특히 그린 뉴딜 중에서 그린 뉴딜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이 바이든의 스펙트럼은 RE100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적 방식으로만 생산하는 체인을 만들겠다. 한국의 삼성과 유수의 대기업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가 혼찌검이 난 적이 있었죠. 삼성은 다행히 글로벌 체인이 있어서 얼른 적응을 했는데요. 아직도 제 기억에 한국 기업 중에서 오늘 시점으로 아직 RE100이 있나요? 또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미국 대선이 우리 기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과격한 표현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바이든은 반파시즘 연합입니다. 거기에는 중도, 진보, 다양한, 그 다음에 온건 공화당, 콜린 파월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보수주의자인데요. 콜린 파월 같은 훌륭하신 보수를 비롯한 분들의 이 트럼프로 대변되는 소프트한, 프렌들리한 파시즘을 일단 결선 투표에서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연합입니다. 이게 미국은 결선 투표가 없지만 사실상 결선 투표적 성격입니다. 제가 트럼프 취임 초기에 파시즘 성격이 있다는 것도 참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트럼프 주변에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 얘기하자면 좀 긴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 미국 역사상 어떤 불법적인 것들을 많이 했던 대통령들은 많았지만요. 닉슨을 비롯해서 트럼프는 전무후무합니다. 기존 미국의 건국의 시주들은 훌륭하셨던 분들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시주들이 단점도 많았지만 근대 저희 한국의 대통령제의 주된 원형이 미국 아닙니까? 저희 한국이 훌륭한 자유주의 국가로 성장한 거에는 또 미국의 그 건국의 디자인을 저희가 활용했던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설정했던 또 모든 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요.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는 단점도 많지만 듀 프로세스가 있는 나라입니다. 즉 적법한 절차에 대한 상당한 그 존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해서 훌륭한 미국의 군인들이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인테그리티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윤리적 정직성,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게 놀라울 정도로 좀 파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파 파퓰리즘. 이게 학문적 용어입니다. 특별한 어떤 규범적 용어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항하는 운동을 파퓰리즘이라고 저희 정치학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파 파퓰리즘 대 실용주의적 파퓰리즘.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실용주의적 진보 파퓰리즘입니다. 그런 게 이제 근데 바이든은 조금 더 중도적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워싱턴 인사이더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을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데 하도 실수가 잦으시니까 바이든이요 백인 노동자들과의 그 연대감이라는 건 굉장합니다. 타운홀 미팅 한번 하면요 백인 노동자들과 그냥 눈빛만 교환해서 서로 정서적 일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번 대선의 결과에 대한 예측, 저희가 전문가들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모르겠다는 변명이 통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게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미래학의 태부이신 지금 현존하고 미래학 역사상 최고이시죠. 진데이터 교수님 모시고 저도 디스커션으로 토론전에 참여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쫑긋 하고 있는데 그분 첫 마디가 우리가 예측하는 건 반드시 틀리다. 반드시라는 형용사를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틀리는데 저 같은 사람이야 감히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지식인들이 트럼프가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을 때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단언하시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든 지지율이 높으니까 바이든이 반드시 당선된다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만 보면 바이든은 낙승합니다. 여기서 현 시점에서만 보면 그건 여러 가지 지표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백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백인 중산층을 저는 주목하는데요. 지금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은 백인 노동자입니다. 지난 선거에도 그랬는데 지난 선거에서 미국 진보들, 미국 리버럴들의 오만이 트럼프에게 패배한 겁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제 리버럴 친구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당시 이런 얘기가 횡행했었습니다. 우리가 약간 그분들이 과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백인 노동자들 표 신경 안 써도 돼. 백인 노동자들 표 신경 쓰느라고 중도로 가고 우리가 온갖 고생했지 않아? 이제 우리 수학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흑인, 라틴계, 여성, 아시안 요거 가지고 표 계산해보니까 우리 이겨. 근데 왜 우리가 골치 앞에 백인 노동자들을 가지고 공화당이랑 싸워? 글쎄요, 맞았나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한 번도 처음 본 백인 노동자들이 농업지구 이런 데서 마구 쏟아져 나오죠. 미국 강남 좌파들의 아주 나이브함과 한계죠.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건 백인들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그런데 트럼프로서는 대단히 패색이 짙은 건 이번은 2016년과 달리요 백인들의 분노가 반드시 민주당에게 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백인 중산층들은 인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다원화된 분들입니다. 양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흑인들과 연합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백인 여성, 백인 노동자, 백인 중산층, 교회 모든 지표에서 트럼프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거는 한국에서는 보니까 이 백인들에 대한 좀 관심들이 심층 분석들이 좀 적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백인들에 대한 건 굉장한 적시호가 트럼프에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여사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공감력도 뛰어나시고요. 하지만 힐러리 여사에 대한 이미지는 철저한 워싱턴 인사이더들이고 백인 노동자와 소통이 힘든 분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이든은 그렇지가 않죠. 뭐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다시 또 지식인들이 이제 트럼프 진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지가 약간 단언하듯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21세기는 그런 분석이 위험합니다. 트럼프는요. 펀치백 같으신 분입니다. 트럼프처럼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트럼프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트럼프가 1200달러 수표하기 한 2주 전에 제가 어느 강연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트럼프의 반격이 두 가지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하나가 뭐 소위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어떤 미국판 북풍, 또 하나가 이 경기 부양책. 한국에도 요즘에 그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금 관심이 있기 시작한 게 현대 화폐론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 상황인 게요. 제가 옛날에는 한국 경제학자들한테 현대 화폐론 얘기를 하면 제가 말도 못 꺼냈습니다. 뭐 제가 경제학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저는 대학 때 경제학 개론도 제가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인데 저는 현대 화폐론이 그래도 조금 검토할 만한 요소가 아예 없지는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 현대 화폐론이라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 포인트까지 가지 않는 이상 마음껏 통화를 발행하세요. 통화 주권을 갖고 있다면 무시무시한 이론입니다. 샌더스가 그 이론을 가지고 그린 뉴딜을 뒷받침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파월 연준위 의장은 이 MMT적 이론 완전한 MMT 이론은 아니지만 MMT적 이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파월의 뛰어난 점은 거기 있습니다. 만약 파월이 그 정도 양적 완화를 경제학 교과서를 뒤엎고 하지 않았으면 지금 세계 경제 결단났습니다. 트럼프는요. MMT론을 이해하셔서가 아니라 무책임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1200달러 수표 자기 이름으로 발행한 거 아마 11월까지
10번 이상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 저희 한국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재난구제소득. 그것이 우리에게 일시적이지만 굉장한 정부라는 게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죠. 이념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반격의 가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리버럴들은 너무나 로맨틱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흔히 이 경제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트럼프가 자꾸 쉽게 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진보적인 분들이 약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트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인생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저같이 대학에서 편하게 있는 정년 교수들은요, 학교를 안 가면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도 미국에도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게 너무나도 처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겁니다. 경제를 빨리 방역을 풀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트럼프에게 악재만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세련된 형태의 파퓰리즘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지토피의 열정, 아직까지 바이든에 대한 열정이 약하죠. 트럼프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의 추세를 보니까 흑인, 라틴 아메리칸 속에서도 트럼프가 약간씩 침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롭게 보는 포인트죠. 그 다음에 힐러리 이메일 게이트, 그 이상의 게이트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 윤단 폭격 속에 수십 년간 워싱턴 인사이더로서 활약하신 분이 과연 트럼프가 공격할 소재가 아예 없을까? 바이든은요, 굉장한 윤리적 정직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과 공화당의 콜린 파워를 정말 존경하는데요. 한 분은 합리적 보수의 전형, 또 한 분은 합리적 진보의 전형이십니다. 미국은 그런 초당적인 분위기가 살아있는 나라였죠. 그런 점에서 윤리적이신 분이지만 가짜뉴스 만들자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선거 불복, 11월 3일에 안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때 기억나십니까? 플로리다 때 결국 누가 굴복했습니까? 엘고어가 굴복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미국의 합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는 합중국의 이익에는 0.1mm도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이 망가지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는요, 수십 명의 제임스 베이커 같은 구렁이가 300마리 들어가 있는 노회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의 그 술책은 아마 넷플릭스를 보셔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런 점에서 정말 불확실한 상황이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제가 오늘 김용 교수님한테도 한번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북한에 대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과연 있을까? 트럼프의 반격한 중에. 근데 사실 제 소견에 제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이제 상식적 수준인데요. 제 느낌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과연 어떤 큰 딜이 과연 12월 전까지 가능할지 상당한 제약이 있죠. 제 소견에 그것도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제 소견에 김정은의 교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역시 미국에 대해서 맥시멈 프레셔를 해야 되구나. 적당한 프레셔 가지고는 딜이 안 되구나. 그리고 역시 미국 정치 구조는 더 심하구나. 시스템이 복잡하냐. 역시 미국 정치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역시 트럼프는 11월까지는 아직 쓸모가 있구나. 일부 뒤로. 그리고 남한 정부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 그가 옳든 그랬든 말이죠. 김정은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11월 전에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뭘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빅딜에 있어서 타협이 가능하지 않은 조건의 서프라이즈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이란에 대해서는 있을 만한 게 많거든요. 지금 이란 핵시설에 보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음모 이론이 아니라 실제 비밀자료 해제는 팩트인데요. 이란 그 원심 분리기가 왜 보장받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했죠? 미국 정보기관이 한 겁니다. 그건 미국이 이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건 모르죠. 모사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래서 이란과의 문제라든가 또 이스라엘과의 담합을 통한 어떤 공작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음모 이론이 아니고요. 미국 정치를 공부한 입장에서 과거 비밀자료 해제를 쭉 보면요. 카스트로가 JF 케네디한테 그런 얘기를 실제 비밀자료 해제된 거에 나옵니다. 얘야, 너 당선되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든지 내가 할 테니까 말만 해. 존 F 케네디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지미 카터와 레이건 싸움에서 레이건과 비밀 딜을 했죠. 그래서 지미 카터 현직 대통령 임기 내에 인질로 딜을 하지 않고 레이건과 딜을 했습니다. 국제 정치는 무서운 겁니다.
그런 점에서 11월까지 어떤 게 있을지 저는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11월까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누가 승리하느냐, 이게 미국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원 5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과연 이분이 오바마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구조적 제약도 그랬고 이분이 너무 용기가 없었고 해서 정진주의적인 시도만 하다가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셨다라면 금융자본과의 싸움에서 그랬다라면 그 우파 파퓰리즘의 백래시가 좀 덜했을 텐데 그 정진주의의 DNA를 가장 잘 공유하고 있는 게 바이든입니다. 정진주의자입니다. 이분은 세상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회구조가 열렸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과거의 전국민 고용보험의 대폭 확대를 얘기하면 그건 정의당의 아젠다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그 기회가 열렸죠. 기본소득, 옛날에 일부 민교역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취급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기본소득을 얘기하죠.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이 가능한 기회구조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린 뉴딜이 가능한 기회구조가 열렸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디지털 뉴딜하니까 구태여 사무총장께서 대통령께 문재인 대통령께 그린 뉴딜 한번 합시다 이번에. 한국이 모든 것에 모범을 보이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죠. 기재부 애들이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근데 과연 바이든이 과거 루즈벨트처럼 그런 기회구조를 이용할 수 있을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요, 귀족 출신이지만 전환적 리더십의 DNA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진주의적으로 하시다가 또 우파 역풍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만약 상원 석권하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공화당은 엄청난 자중질환이 일어날 겁니다. 한국의 미래통합당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심지어는 심각한 경우는 분열까지도. 뭐 그렇게까지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글쎄요. 카오스가 4년 연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선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문명적 충돌을 하시거나 혹은 노벨 평화상. 이거는 아마 4위의 시나리오이고요. 트럼프에게는 두 측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헌팅턴적 문명 충돌론. 그 다음에 쿠슈너라는 사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바카와 쿠슈너는 이 사위들은 아빠가 그리고 자민이 좀 이렇게 현실주의적으로 해서 뭔가 평화상도 받고 그 다음에 그거 계기로 자기네들이 사업도 하고 북한에서 이런 친구들입니다. 북한이라는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지난번 그래서 판문점까지 따라온 겁니다. 이만큼.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 근데 또 이 트럼프의 특성상 또 북한과의 어떤 새로운 대담한 딜을 할 수 있죠. 뭐 그건 우리의 기후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향후 북미 관계 전망. 글쎄요. 11월 전에는 일부 가실은 얻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뭐 트럼프라는 특성상. 그러나 과연 근본적인 걸 얻어낼 수 있을까. 북한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19 이후로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대결 속에서 둘 다 북한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북한 특유의 등거리 외교가 본격화될 기회가 왔고요. 김정은은 아마 자력갱생, 엄밀한 면 자력갱생은 아니죠. 중국의 뒷배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지구전을 각오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새 대통령의 정책 리뷰 기간이 끝나면 이것도 오늘 예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저는 굉장한 벼락끝 전술을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특유의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왜냐하면 벼락끝 전술을 하지 않으면 전략적 인내로 갈 수가 있으니까. 벼락끝 전술로 가고 바이든은 실용주의자로 해서 타협하고 그리고 나서 연락사무소 개선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인권 문제 때문에 비틀거리다가 다시 수교하고 뭐 이게 이제 롤러코스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빠르게 되진 않을 겁니다. 인권 문제에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북한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그게 흥미로운 질문인데 과연 북한이 베트남처럼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포지션을 취하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풀지 않으면 미국 민주당 리버럴들과 결코 궁극적으로 못 풉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일부 전문가들이 바이든이 전략적 인내로 쭉 갈 것이다. 글쎄요, 오늘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김정은과의 상호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희망은 바이든이 과거 존 케리 같은 훌륭한 네고시에이터를 임명하면 또 해볼 만한 게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존 케리야 이제 네고시에이터로 임명되기에는 너무 급이 높죠. 그러니까 존 케리와 같은. 그 당시 존 케리와 이란의 샤리프라는 정말 저는 되게 제가 존경하는 이란의 네고시에이터가 있는데요. 그 두 분의 활약이 정말 멋졌는데 과연 그런 걸 바이든 이후에 볼 수 있을까라는 게 보고 싶은 시나리오이고요. 저는 한국의 전문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되는 게 유리하다, 바이든이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논쟁이 있더라고요. 둘 다 일리가 있죠. 김어준이 미국의 국무인사 불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한반도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듣던데요. 글쎄요, 그 친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둘 다 일리가 있지만 저는 바이든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닉슨처럼 공화당이 이니셔티브를 취해도 결국 푸는 건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결국.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실용주의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또 트럼프가 획기적으로 푼다면 제가 그때 가서 창피한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2분간 조금 생각해 볼 포인트가요. 저는 워낙 불확실해서 미래에 대해서 저희 한국 정부나 저희 한국 시민분들이 조금 다양한 시나리오, 보수와 진보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겸허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한 합리적 보수분들도 우리나라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은 더 서로 열린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의 진보적인 분들이 바이든 주변 진영들의 변화된 인식, 중국에 대한 보다 냉엄한 인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리고 결국은 북한도 변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북한이 베트남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은 베트남 쪽으로 변하지 않으면 WTO 체제의 가입 궁극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보는 그 냉엄한 북한에 대한 시각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국제사회 리더들한테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저는 논란은 있지만 저는 한국이 G10에 가입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브랜드가요,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재난, K방역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든지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중국은 생태문명을 헌법에 집어넣는 건 잘했죠. 하지만 과연 실제적으로 중국이 전향적인 그린뉴딜의 노력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미국도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 중견 국가로서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되게 마음먹으면 되게 빠른 나라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대통령과 저희 정부, 또 시민사회가 새로운 의미의 보편, 새로운 의미의 글로벌 보편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 단호하게 할 말을 하면서 적절한 중견 국가로서의 포용민주주의의 새로운 국제정치학 이런 부분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선생님들께 많이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5분 정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미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 대선에 대한 예상 또 북미 관계 대선 이후 상황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의 박사님 세 분하고 10월 7일 대선 결과에 5만 원 빵 했습니다. 2대2인데요. 아주 우열을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병준 교수님께서
다가 문제를 푸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조금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주제들을 던져주셨습니다. 다른 발표자들과는 매우 다르게 발표자께서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요청하는 그런 또 사회자한테도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서대로 우선 이혜정 교수님께서는 20분 정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정입니다. 저는 짧게 질문만 한 3가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20분씩이나 들어가지고 일단 코멘트 겸 질문을 먼저 준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종의 역사적인 전환기라는 시각에는 동의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어떤 전환기인가, 문명 충돌인데 이게 어떤 문명 충돌인가,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일단은 질문부터 드리고 그다음에 간단한 제 관찰 말씀드리는데 대선에서 인권 문제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 사망이 굉장히 큰 전환점으로 되고 있는데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 인종 문제 이후에 미국 백인 중산층이 인종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를 했다는 관찰들을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나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찰을 안 해주셔서 일단은 인종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고 경제 문제는 많이 해주셨는데 의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코로나 영향 이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나온 거를 그냥 간단히 동의하는 의미에서 워싱턴 포스트 한 달마다 한 번씩 거의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기 갖고 오신 것처럼 15% 차이가 났잖아요. 15% 차이가 나고 그래서 중요한 측면은 조금 성급하게 미국의 리버럴들이 예를 들면 그 PS라고 프로젝트 신디케이터라고 왜 신디케이트 칼럼 시리즈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일종의 이렇게 시대적인 화두를 갖고 시리즈를 내는데 The Biden Effect를 지금 5개를 6개인가 6개를 6월 말부터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하게 동의를 한다는 의미에서 15% 차이인데 여러 가지 지표를 들 수 있지만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 갖고 계시고 5쪽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3월 25일 날 주사는 트럼프가 잘 관리를 할 것 같다는 게 45%였는데 7월 15일은 34% 떨어진 거거든요. 반대로 바이든은 43%였는데 54%로 늘었죠. 근데 그 옆에 그래프를 보면 여전히 경제를 누가 다 잘 관리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 같냐에 대해서는 7월 15일도 15% 전체 지지율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도 트럼프 지지가 1%가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한 조사인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15%보다는 차이가 적다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그냥 시간을 너무 많이 주셔서 동의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또 하나는 45%가 동률이 나온 게 뭐냐면 스트롱 리더십 누가 더 스트롱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느냐에서는 아직 이기지 못했고 경제는 여전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는 어떤 설문 내용이냐면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당신은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까고 그게 아니라 이번 11월 3일 선거에 꼭 나가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한테 투표를 하겠냐 그러면 15%가 11%로 준대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진짜 선거를 했고 이번에도 꼭 절대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턴아웃,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열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격차가 7%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15%의 차가 나지만 그 안에 상당한 호수가 있다. 동의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래 제가 제기 읽으려고 했던 세 번째 질문은 강북의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강 교수님이 워낙 미국 리버럴리즘에 대한 이해도 높고 비판도 많이 하시고 그거를 한국 정치 진영에 어떻게 또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적용할까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아서 그런 일종의 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한국의 신주류로 구성한 뭐 민주화 운동 진영이 해야 될까?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합리적 보수와의 대화 이런 걸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고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북한이 규범을 지키지 않는 불량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나 도덕적으로 외교적으로 옳은 것일까? 아니면 북한이 적어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전쟁 이후에 핵위협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미국이나 나머지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이중 잣대를 지적하는 것이 보편적 규범일까? 한국에게서 보편적 규범이라는 게 과연 뭐냐? 비핵화 규범을 만약에 예를 들면 비핵화 NPT 체제의 기본은 핵을 안 갖고 있는 국가는 핵을 개발하지 않는 거고 핵을 갖고 있는 국가는 핵을 폐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핵을 폐기하는 노력을 미국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규범이 나온 게 NPT가 아니라 핵 무기를 철폐하는 국제 규범이 생겼죠.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는 게 한반도적인, 그러니까 동시에 자주적이거나 민족적이면서 규범적이라고 대체 뭐냐? 한국에 그렇게 진보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대체 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이게 질문인데 뭐 질문까지 아닌데 그만해주죠. 정재선 교수님께서. 네, 고맙습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공부 많이 됐고요.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안 교수님 별제문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금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걸 발판으로 우리가 국민관계나 한미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도 다른 의견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서 질문을 같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조금 아카데믹하다고 할까요? 좀 거시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이혜정 교수님하고는 자주 하는 얘기인데 91년에 이제 문명 충돌론도 나오고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소련이 해체됐죠. 91년에.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까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딱 30년이 지났는데요. 리버럴들은 이제 미국이 해왔던 다자주의적인 자유주의 질서가 영속될 것이다. 훨씬 더 발전돼서 그런 윌슨 대통령이 하려고 했었던 그런 니오 윌슨이라는 모먼트입니다. 민주평화라든지 자본주의에 의한 평화, 또 다자주의적인 세계 질서가 번성할 거라고 예측했던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이 적이 없는 자유주의 패권이기 때문에 유럽이 특히 강대국들로 분열이 되어서 다시 그레이트 파워 폴리틱스로 갈 거다. 또 독일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둘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유주의 질서는 거의 산산조각이 났고 민주평화나 자본주의는 2008년 공제위기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고요. 리얼리스트들이 했던 얘기도 대부분 틀렸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유럽 연합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분열은 강대국 분열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세계와의 엮은 것 같아요. 문명 충돌론이 그나마 어느 정도 정확한 평가였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딱히 맞는 것은 우리가 다른 문명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91년부터 30년의 단극 체제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91년에 태어난 미국의 아이가 있다면 10살 때 9.11 테러를 겪고 17살 때 경제 위기를 겪고 지금 이제 19살에 코로나 위기를 겪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미국의 그런 단국 체제의 영광스러운 미국민이 되는 자기의식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 이제 우리 안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지금 미국의 위상을 보게 되는데 그런 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절박한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느끼는 두 가지 점. 하나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같으면 지금쯤에는 이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담론들이 나오고요. 다음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에는 그런 정책 선거에 대한 논쟁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폴리시 코드를 뽑는 건데 사실상은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는 선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의 선거의 그 지형이라는 것이 과연 건강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인류학자들, 지금 키신저나 많은 IQ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포인트들도 있지만 정말 미국이 미국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학문적인 능력이 지금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이제 30년간의 단극 체제인데요. 세 번의 위기로 붙인 그 단극 체제가 미국한테 가했던 여러 가지 구조적 압박을 미국 스스로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역량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게 있어야만 다음번 미국의 대통령이 외교대 전략을 세울 때 다른 국가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을 세울 텐데 그럴 가능성이 이제 어느 정도 있을지. 이게 미국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면에서 단극 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위기를 보면 9.11 테러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비서구 국가들이 볼 때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다. 중동의 하는 내부적인 지역 질서의 모순이 있잖아요. 냉전기에 강대국 갈등으로 잠재워졌던 연기됐던 많은 일종의 포스트 콜로니얼했던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내전과 같은 또는 국경선 문제 이런 것들이 기대했던 만큼 미국의 세계일서 하에서 해결이 안 되었고 굉장히 폭력적인 형태로 테러가 났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대응은 네오콘의 대응은 더욱 됐고 오바마 대통령도 아까 안 교수님 말씀처럼 피보트이지 않아 중동의 문제를 사실상 손을 떼게 되는 그런 면에서 미국의 단독체제 운영이라는 것이 비서구에 대한 상당한 몰이에 기반한 부분이 있었다. 북한도 비슷합니다. 악의 축에 들어갔고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이나 생존의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비확산 문제라든지 또는 테러에 대한 연관으로만 북한 문제를 보려는 시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중동에서 테러가 났지만 여기서는 이제 확산의 위기와 같은 형태로 미국한테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경제 위기 역시 금융 세계화가 미국의 패권의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미국에게 굉장히 큰 위협을 가했던 빈부격차라든지 인종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G20나 이런 다자주의적인 새로운 금융 질서에 대한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전부 다 사실상 사장됐죠. 그래서 다자주의가 무너진 가운데 중국의 여러 가지 위안화 기축 통화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단극 체제를 운영할 수 있었던 패권적 기초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그런 문제에서 비롯됐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처 역시 미국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최강의 국가가 최대 확진자 사망자를 내고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생태 위기와 같은 단독 체제를 넘어서 우리 문명의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지금 미국 현 정부의 대응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미국이 너무 많은 부담을 걸머줬기 때문에 역사상 유례 없이 강한 나라였는데 아무리 강해도 그런 국제적인 공공재를 혼자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뭐 부자 동맹이라든지 미국 혼자 너무 많이 희생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밖에는 소화가 안 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의 미국의 리더십도 역시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팔로워들의 입장에서도요. 따라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제 단국 체제도 사실상 종료가 됐기 때문에 미중의 전략 경쟁 시대에 어떤 형태의 미국의 리더십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뭐 각성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약간 장황했습니다만 제가 관심 있는 요즘 주제라서요. 따라서 그 30년간의 단독 체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는 과제가 있는데 미국 스스로 그거를 잘 평가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형태의 인풋을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국민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북한 문제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돼서 아까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바이든의 시대, 바이든 시대가 만약에 열린다면 지금 그 발표 중에 개혁적 자유주의로의 자유주의자의 변신과 점진주의자로서의 바이든 두 가지 모습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이 다시 그 오바마 2.0이 된다면 일종의 올드 노멀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나 대북 정책에서는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나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혁적 자유주의라면 원래 올드 노멀적인 자유주의에다가 트럼피안적인 미국의 문제의식을 섞어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 여러 개혁 세력들이 주장했던 뭐 금융자본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그거를 다 어느 정도 상당히 포용한 것이 개혁적 자유주의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지고 두 가지의 바이든의 모습을 그려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중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이 굉장히 바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작년 이맘때 Why China is not an enemy 뭐 이런 성명서가 있었잖아요. 대부분 민주당 계열의 정책 담당자들이나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굉장히 대중 관여적인 정책으로 얘기가 됐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냉전 아까 말씀처럼 냉전적 분위기 인지 그것도 좀 노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하여간 중국에 대한 상당한 이념적 비판이나 가치적 비판이 가해지면서 미국 전체 스펙트럼이 상당히 강경적으로 좀 왔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 분위기를 다시 실현하기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리버럴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파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소화한 바이든이 출연할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덧붙여서 이제 또 하나는 바이든이 그렇다 하더라도 2008년 경제 위기 이래로 지금 축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 금융자본이라든지 세계화의 역풍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엔드 오브 캐피탈리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그만큼 자본주의의 어떤 버전의 한계들을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인 의미에서 개혁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회구성체나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저보다 훨씬 더 이제 미국의 그런 부분을 잘 아시니까 여쭤보고 뒤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런 면에서 북미관계라는 것은 이번 볼튼 회고록 보면서 우리 문정희 세상님께서는 아주 인사이트풀한 글을 쓰셨는데 저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그 볼튼이 우리 한국의 어프로치를 리유니피케이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통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 우선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한국의 정책에 대한 상당한 몰이해랄까 굉장히 일반화된 이의죠.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은 물론 통일이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볼튼이 이해하는 한국의 정책을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안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포괄적합이나 단계적 이해 이런 류의 이해가 전혀 침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형태로 그 1월 30일 비건 스탠포드 연설 이후로 2월 28일까지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궁금했었잖아요. 굉장히 그 협상 쪽으로 접근을 했다가 이것이 순식간에 노딜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볼튼의 인풋이 있었고 그 인풋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노력이 사실상 거의 표화되지 않은 그건 이제 협상 부분도 그렇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번에 김여정 당화문을 보면 그 제재 해제보다는 결국은 정권 안보, 북한도 여러 가지 면에서의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안보 대 협상 개시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려면 그 딜의 패키지 내용이 뭐냐 하는 작은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에 정말 신뢰 구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얘기도 돌아가 보면 미국이 단급 체제에서 3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 정도라는 것이 굉장히 미국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국제 정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부터 좀 다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문명 충돌이라는 말씀은 미국이 이해하는 세계와 북한의 처지에서 이해하는 국제 정치 사이에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게 한국이 해야 될 진정한 중재자 역할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딜에서의 패키지를 제시하는 것보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근본적으로 어려운 행정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건과 같은 협상가가 있긴 했지만 그 전체 이해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북한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김여정 담화문에서 이제 우리는 트럼프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전체를 상대로 북미 간의 정권 안보에 대한 신뢰 구축이 있어야 된다라는 논의인데 굉장히 지난한 과제이죠. 30년간 잘 안 되었던 거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거를 다시 그 기본부터 좀 다져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한 딜의 내용을 새롭게 정의하기보다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막상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에 그 북한 문제를 다뤄왔던 많은 이제 주류 당원들이 그러니까 소수의 뭐 코리안 원칙을 좀 넘어서 의미에서 중국과 동아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이해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딜을 해도 그게 놀랍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스몰 딜을 넘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그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뭐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도 있고 근본적인 이해 없는 뭐 카드의 교환 정도가 의미 없다는 거는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간극은 여전히 멀기 때문에 한국이 그걸 메꿀 수 있는 어떤 그 전체 문제를 재설정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이랄까 이런 게 발휘되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볼튼을 보면서 그 더 효과적인 대미 외교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는 북한도 여태까지 이제 핵무기 개발의 사실상 보유국이 된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지만 결국은 미국과 지정학적인 타협을 볼 수 있었던 나라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은 뭐 당연하고 인도나 파키스탄은 중국이나 그 테러 전쟁에서 미국이 지정학적 이익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욕은 하지만 그렇게 욕하는 걸로 끝나기 굉장히 어렵다. 지금의 국제적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고 미중의 전략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미국과 지정학 타협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위에서
미국의 이익에 맞는 일정한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미국도 미국대로 접근을 해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면에서는 다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리셋되는 계기를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모든 세계 아까 이제 안 교수님도 중국은 어떤 대통령을 원할까에 지난번 카네기에 나온 짧은 글을 보면 트럼프를 원할 거다. 왜냐하면 속이 너무 빨리 익히고 이익만 주면 바로바로 움직이니까 이게 딜 베이스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북미 간의 어떤 딜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굉장히 표층적인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대준 교수님께서 지금 두 분이 토론하시고 질문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전재성 교수님은 결국 그러면 트럼프 바이든 중에 11월달에 누가 되는 겁니까? 간단히 턴아웃 중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해서 바이든을 뽑으러 오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도로만 보면은 바이든 확률이 이혜정 교수님. 더 말씀드렸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두 분. 그것보다도 네. 어느 쪽이 트럼프가 만약에 지면 그날 11월 3일에 우선 문제가 국가가 많기 때문에 바로 결론이 안 될 테고 네. 트럼프는 거의 100% 굴복할 테고 근데 반대로 바이든이 만약에 지면 바이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알고 경우를 보면 일단은 선거 결과 자체는 승복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이든을 찍었던 사람들, 그래 분노와 절망이 특히 샌더스 진영이거나 워렌 진영이었다가 트럼프 하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 교수님이 설명하신 파시즘 대 반파시즘 문맥으로 자기의 이념적인 정향을 접고서 바이든을 밀었던 사람들이 과연 그 절망을 미국 정치권이 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돼도 국폭부는 상당할 것 같다. 그건 예상. 네. 사실 미국 대선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는데요. 두 분 토론에 질문도 있으셨고 그래서 우선 안 교수님께서 한 10분 안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앉아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선생님들께서 주신 화두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화두라서 제가 감히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짧게 이렇게 제 그냥 생각, 고민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전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파 진영, 트럼프를 뒷받침하는 우파 진영은 90년대 중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국내 그다음에 국제관계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저는 94년에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 클린턴 현직 대통령을 보고서 저 인간은 문명의 적이다. Enemy of Civilization이라는 표현을 쓸 때, 야 이게 세상이 진짜 바뀌는구나. 그때부터 미국 국내적으로도 인종적 분포와 적대감, 경제적 적대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물론 그 이전부터의 추세인데요. 그래서 팍스 채널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출장을 가시거나 미국을 쭉 팔로우를 안 하신 분들이 팍스 채널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자가 나와서 멕시코가 우리 미국을 다시 침략할지 모른다. 이게 무슨 SF 소설도 아니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리얼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백인 와습의 어떤 퇴락해가는 황혼기, 이제 절망적 황혼기의 몸부림 같은 게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감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백인 우월주의로도 나타나고 파시즘적인 거로도 나타나고 우파 파퓰리즘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얘기하는 문명이라는 키워드를 그러니까 과장된 키워드죠. 하지만 그 키워드 속에서 한번 그들의 역지사지적 관점에서 문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문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걸 약간 보다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고민인데요. 그런 게 특히 계기가 됐던 에피소드가 존 아이 캠벨이랑 몇 년 전에 얘기를 하다가 저희 동료학자 중에 누가 이제 문명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존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뭐 두 교수님은 이제 미국 그 학자들 많이 접하셔서 아시다시피 미국 학자들 앞에서 문명 얘기하면 제가 약간 이상한 애인가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19세기 얘기를 하나? 지금 왜 21세기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아니면 이제 헌팅턴을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키워드를 배제하고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존 아이 캠벨의 최근 포린 어페어 글도 보면 굉장히 존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그 백인의 황혼기 절망적 문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 그 다음에 훨씬 더 다원적인 하이브리드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워렌 요 진영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물론 헌팅턴처럼 문명이라고까지 부르는 거는 학문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이걸 대결로 이해해야 지금의 강도가 적대감의 강도나 그들이 꿈꾸는 전략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동시에 문명적 전환이라는 용어를 과감히 쓸 수도 있는 게 생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백인 우월주의와 다원적 그 제국의 대립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근대 문명, 화석 연료 문명이 무너져가고 있고 그거를 뛰어넘는 생태 문명적 대립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그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이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요. 유학 공항 침수를 막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면 이게 기후위기가 저희한테 실감이 안 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게 그냥 실감이 납니다. 그 텍사스 저쪽이나 이런 데 사시면요. 이 몸에 그냥 실감이 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다시 전환입니다. 엄청난,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솔리드한 기후학자들, 포츠담 연구소의 쉐런 후버라든지 메르켈 어드바이스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 향후 10년을 인류 역사상 가장 불기적으로 봅니다. 제가 얘기하면 그건 제가 감히 그런 주장을 할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한편으로는 헌팅턴 쪽 부류들의 입장에서 문명적 충돌이고 그냥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새로운 생태 문명으로 가느냐의 어떤 분기점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트럼프가 전술적 실수를 한 건 미국이 백인 우월주의로 가기에는 굉장히 백인 중산층들이 이제는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미국의 그 RE100 동맹의 기업들은요, 굉장히 다원주의적이고요. 그리고 새천년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동성애, 그리고 이 어떤 기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식이 납니다. 한국도 국회 미래연구원이 20대를 조사를 했는데요. 20대들은 저의 세대와 기후랑 다원성의 감각이 다릅니다. 이게 젠더 문제로 지금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미국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 점에서 플로이드 이후에 트럼프가 조금은 소프트한 인종주의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너무 센 인종주의 전략을 썼던 게 지금 일정한 패착인데요. 만약 조금 더 세련된 닉슨적 인종주의 전략을 쓰면 그건 먹힐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도 진화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건 참 세련되게 잘하더라고요. 진화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점에서 코로나 이후로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달라졌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에 70%가 지지합니다. 세상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한 인종주의가 아니라 과거 조지 와라스 같은 이상한 인종주의, KK단의 인종주의는 미국 사회에서 더 이상 먹히지 않고 한국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굉장히 변화된 지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종주의 먹히긴 하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코로나 부분은
글쎄요, 제가 워낙 감염병 이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잘 몰라서 제가 좀 많이 쓰진 않았는데요. 제가 그냥 아까 강조한 측면은 코로나가 리버럴들은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악화됐을 때 이제 트럼프는 끝났다라고 단언하는데 그렇게 사태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글쎄요, 플로리다 같은 데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텃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리한 건 사실이죠. 불리한 건 사실인데 이게 또 3대 게임이고 그리고 미국은 연방주의라서 또 트럼프 특유의 책임 돌리는데 또 규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복합적 변수가 있어서 이게 결국 11월 3일 날 어떻게 규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혜정 선생님 얘기처럼 이게 우편 투표와 다 연관이 돼 있어서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아까 이제 이혜정 선생님 말씀하신 보편, 글로벌 보편, 과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우리 한국의 정부가, 의회가 어떤 보편을 가지고 미국, 중국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제정치는 참 비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의 샤리프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그 협상가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샤리프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본격적인 포괄적인 JCPOA라는 합의에 이릅니다. 근데 그 초기에 서로 주고받는 딜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존 케리가 얘야 나는 제재는 해제 안 할 거다. 그거는 얘기하지 마라. 그건 테이블에 올리지 말고 그거 말고 주고받자. 그러면 이란의 입장에서 요즘 애들 얘기 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나중에 가서 제재를 일부 풀었어요. 근데 결국은 JCPOA가 어떻게 합의가 됐냐?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전쟁 위기까지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경한 나라죠. 그러니까 존 케리가 오바마랑 협의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네. 이러다가 전쟁 나는데 따라서 제가 이게 다 자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존 케리가 야 우리 그냥 평화적 재처리까지도 다 양보해버리자. 평화적 재처리를 양보한다면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분들이 그 JCPOA에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지금도 그것을 다 무효화로 돌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국제정치는 힘의 역관계에서 비정한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이 조금은 더 이렇게 또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낙관적인 건 아까 전재준 선생님 말씀 제가 너무 길게 썼는데요.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전재선 선생님 말씀의 깊이는 제가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약간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제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의 리버럴들의 현재 미국의 정치 지형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리버럴들이요 한 20년간 정공의 협소하게 매몰되다 보니까요 과거 미국은 그리고 유럽은 굉장한 슈팽글러라든지 그 다음에 갈퉁이라든지 큰 틀을 보는 혹은 월러스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의 미국 학자들은 너무 현미경으로 이게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학진 그 평가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설정해놓은 규칙과 교과서 속에서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큰 틀에서 못 봅니다. 과연 미국의 리버럴 질서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 놓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원대한 시야가 없습니다. 정말 브라이트한 존 아이켄백의 포린 어페이만 칼럼도 심심합니다. 내용이. 그냥 개혁 리버럴리즘이 조금 더 불평등에 관심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인권, 노동권 이런 데 환경에 대한 TPP 경제 환대평양 공동체 이런 조약에서 조금 더 이런 정도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리버럴들과 우리가 큰 원대한 시야 속에서 같이 토론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용주의자입니다. 얼마든지 북한을 상대로 한 훨씬 더 합리적 딜과 합리적 비전에 대해서 합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존 케리 같은 사람들. 저는 그런 데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재 선생님 말씀처럼 바이든 주변의 참모진이 그냥 테크니컬한 그 정책 내놓을 게 아니라 이런 큰 틀에서 세계관적 차원의 틀에서 많은 심도 깊은 정리와 그 속에서 우리와의 대화 채널들을 한번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도 고민이 있고 그래서 한번 정말 깊이 있는 전재 선생님 말씀과 글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좀 시간은 짧고 제가 얘기 주장 좀 많이 됐습니다. 저 질문에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고요. 전재선 교수님 한 2, 3분 정도 지금 좀 이따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그 예상할 수 없었다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 앞에서 보면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자석베이치인지 몰라도 오케스트라가 쫙 앉아있는 정말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약 37분 남았는데요. 한 20여 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토론과 발표를 보셨겠지만 워낙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질문을 쭉 해주시고 그 질문들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어느 분한테 질문하신지. 발표 토론자가 계시지만 세 분 다 질문을 받는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일단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이사장님이 지금 제가 어려운 걸 보시는데 이거 조엘 위트가 바로 트리세트를 보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우리 한반도 포션에 대해서 드래프트해서 아마 서큘레이션 한 모양인데 첫째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와의 동맹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동맹들과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한 핵 위협을 컨스트레인, 억압하고 그리고 컨테인, 봉쇄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외교적 캠페인을 조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지만 북한에 있어서 인권 탄압에 대해서 탄압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북한 체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겠다. 이게 이제 한반도에 관한 포션에 참고로 그러니까 크게 뭐 다를 건 없고 그래서 조엘 미트가 이걸 보내면서 not good but no surprise 이렇게 보냈으니까 참고로 토론하시는 거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소소하고 성함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정을 꼭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어떤 분이 전문직까지 몰라서 지정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법률회사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트럼프 트위터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보면 한 70~80%가 트럼프를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보게 되면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 보면 한 15% 격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트위터를 봤을 때는 지지자들은 과연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서베이로 나왔을 때 이것도 제대로 그러면 된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어떻게 해석하기가 좀 저희들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트위터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미국 사람들의 그런
거를 반영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좀 연구하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건 안병진 교수께서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뒤에 뭐 짧게 뉴스를 보면 그거 하나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떤 분이 아마 마스크를 벗고 말씀해 주시죠. 안병진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짧은 소개이지만 이번 선거에 트럼프가 지금 절대 승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지지자들의 일정이 2016년도에 트럼프 지지자들 그때는 제가 봤던 뉴스상을 보면은 전쟁을 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인지 그게 이제 승복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성공단을 질문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소소하고 상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북 경협을 오랫동안 멈추고 있는 한신고려 대표 이어근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트럼프 정부에 의한 이 미국 제재 또 국제 제재 이거에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바이든이 된다고 할 때 이 제재 문제가 얼마나 진전될 것이고 또 우리 정부는 계속 미국 바라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이 되면 뭐가 좀 달라져서 인담 교류협력 훨씬 더 좋아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좀 집중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희동 노조님. 네, 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러니까 오바마와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인데 이제 예를 들면 오바마 초기에 2008년 이때 그 국무장관 힐러리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9.19 성명, 그러니까 9.19 합의 때 했던 것처럼 이제 북한 핵을 폐기하고 그러니까 국경계를 수교로 가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동시 진행하는 그러니까 그런 제안들을 갖다 몇 번 했었잖아요. 사실 몇 번 하고 그 패키지를 들고 왔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부인이 되고 몇 번 시도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변수도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뭉뚱그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가지고 있는 뜻을 이제 펼치지 못하고 이제 냉담 전략진내식으로 이제 흘러가 버린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만약에 집권한다. 그러면 이제 오바마가 처음 집권하는 시기하고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이제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사실 중국의 부상 이러한 변수가 이제 그때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북한을 보는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상 그러니까 협상의 어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스킬 그러니까 행동 대 행동을 이제 강조하거나 하는 그리고 이제 옛 전통 옛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해왔던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파일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대략적인 컨센서스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건지 다시 그러니까 그게 작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바이든은 오바마에 비해서 대북 태도를 어떻게 다른 건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답을 좀 들어보고 우선 안병진 교수님께서 답해 주시고 어떤 부분을 선생님들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파트만 일단은 대답을 하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법률에서 계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트럼프에 대한 댓글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어느 학자분께서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트위터, 페이스북을 포함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온라인상에서 빅데이터 분석, 그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무의식이 변하는 거니까요. 지난 2016년 때도 빅데이터 분석의 그 대선 중반에 보면은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 조금 무시했었죠. 전반적인 분석을 했을 때 현재까지 트럼프가 훨씬 더 긍정적 키워드가 많다라고 합니다. 희망. 그게 이제 아까 이혜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경제에 대해서 누굴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아직은 트럼프가 조금 우위인 것과도 관련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그 학자분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또 이제 글쎄요, 트럼프 진영의 로저 스톤이라든지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아주 기라성 같은 흑색 선전의 대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러시아, 중국 혹은 또 어느 나라들이 합동 정보전, 인포메이션 워가 아마 벌어질 텐데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그 학자분의 분석에 따르면 선생님 말씀처럼 트럼프 트위터에 대한 반응은 그렇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희망 키워드와 연관된다. 라는 점에서 되게 신중히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승복 부분은 말씀처럼 아까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승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도 그렇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실패되면요. 개인적인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미국은 SDNY라고 해서 뉴욕 남부지청은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여기는 특히 대개 여기는 정부 수장이 누구냐보다는 자신들의 수사에 충성합니다. 대개. 근데 여기가 심지어는 한국에도 이제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남부지청, 그러니까 서던이죠 S가. 근데 이걸 미국 애들끼리는 이거를 서버린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권을 가진. 그 정도로 이거는 무시무시합니다. 여기는 수사 기법도 뛰어나고요. 여기가 지금 일을 갈고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감옥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과거 조지 W 시대랑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요. 트럼프가 너무 와버렸어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이번 선거는 인생의 마지막 리스크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불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진영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편 투표는 조작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3분의 1이 트럼프 진영의 3분의 1이 제 기억이 맞던 그럴 거다. 이 3분의 1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또 그 이후의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에 대한 열광적인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이 블록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 블록을 계속 가져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SDNY나 다양한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기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한 위험이죠.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제 얘기가 코믹한 찻잔 속의 태풍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3일 너무 압도적으로 랜드슬라이드로 바이든이 이겨버리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승복이 아닌 거, 승복을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저는 취임식 때까지 취임식 전날까지도 무슨 일이 발생하지? 이것도 또 지금 이제 오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진짜 오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취임식 전날까지도 미국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런 얘기 제가 제재 부분은 감히 제가 대답할 일이 아니고 이거 문정희 이사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선생님들께서 그런 요거는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논설위원님 얘기하셨던 바이든과 오바마 개인적인 캐릭터로만 보면요 힐러리 여사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랑 바이든이 비슷합니다. 바이든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힐러리 여사는 지나칠 정도의 현상 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인사이더 성격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오바마 때도 많이 대립했었거든요. 오바마
측과 오바마 측근들이랑 힐러리 여사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힐러리 여사는 기존 미국의 리버럴의 전통적 그 어떤 그 교과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주변 참모진도 그렇고, 근데 바이든은 오바마는 굉장히 혁신가적 기질이 있죠. 그래서 바이든도 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캐릭터로 보면 굉장히 저는 좋은 희망이다. 그리고 바이든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분권화돼서 위임할 줄 압니다. 이 특사에게 위임할 줄 아는 덕성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더 좋은 진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이 오바마 정부를 겪은 바이든과 겪기 전의 바이든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분이 오바마 정부를 겪으면서 오바마와 서로 굉장한 상호 집착합니다. 서로 배우는 게 있어서 서로 굉장히 지금도 존경하는 이유가 오바마 정부를 거치면서 바이든은 굉장히 진화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국제 문제를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 근데 이제 국제 환경으로 보면 과연 바이든이 북한 문제를 집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미국이 헬스케어는 이건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샌더스나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레프트들은요, AOC는 이번에 모든 걸 다 걸 겁니다. 모든 걸 다 걸 거고요. 다음 대선은 그 사람들 중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가 그냥 오바마 시대 때처럼 무기력하게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내부의 어마어마한 투쟁, 그리고 중동, 그 다음에 이 중국, 이런 속에서 과연 바이든이 이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 이제 문제는 김정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 이사장님이나 교수님들이 좀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예. 교수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글쎄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문정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의 대국정책 포지션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원칙적인 입장으로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년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그 인선을 다 마치고 북미 협상을 많이 하게 될 때 시간이 한 1년 정도 뭐 있겠죠. 그때 그 지금 전형적인 민주당의 대북 정책 포지션을 어떻게 조금 더 진화시킬 수 있을 건지를 지금부터 상당히 좀 서둘러야 되는데, 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 아까 말씀하신 북미 간에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접근이 우선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아마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차기 정부에 대한 외교적 접근, 남북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아베 총리가 왜 굉장히 여러 가지 것으로 아주 빠르게 접근해서 그게 성공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미국 대선 구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점검할 필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훨씬 더 기민하고 예의주시해서 지금 다음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그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안 교수님 말씀처럼 차기 행정부는 보건 문제나 경제 그리고 대중 정책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그 오바마 때 표현을 하면 utmost한 프라이어티를 갖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그 핵 능력을 뭐 질량적으로 증강시킨 그런 과시를 하지 않는 이상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올리기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아마 할 것 같고요. 그건 논리적으로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지금 그 전형적인 얘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지금 할 수 있는지, 우리 지금 그 바이든 팀이라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그 블링컨 그 스테이트 사무관이나 뭐 아니 그런
때문에 그 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남북 관계에 지금 우리의 정책장을 다 써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바이든 때하고 오바마 때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거죠. 사실 그 북한의 핵 능력이 엄청나게 2016년 이후로 증강이 됐고 제재도 굉장히 16년 이후에 증강이 됐고 트럼프 정부가 싱가포르 회담을 했을 때 갖게 된 그런 그 타협의 기반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민주당의 전략가들이나 인사들하고 전혀 수용이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라든지 바뀐 상황에 대한 파악 이런 게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제 지난번 스트레치 페이전스가 그 디플로머시 디터런스 생션 이 세 개의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디플로머시를 강화해서 나오게 하려면 굉장히 인풋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도 오바마 때는 그 2013년에 그 신용대국 관계 했을 때 미중의 협력성의 국회를 다루겠다는 합의가 있은 속에서의 전략적인 일이었는데 지금은 뭐 미중 관계가 아주 극도로 악화되어 있고 북한 문제가 그거에 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 속에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남북이 대화할 때 북핵 문제를만 갖고 다룰 게 아니고 남북이 공이 부딪히고 있는 이런 그 국제정치 지정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의 공유를 할 수 있는 뭔가 실마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지금과 같은 외교로는 그 남북 탕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국제정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요. 아마 훨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런 그 어떤 공유된 대외 관계에 대한 인식 그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교수님. 잘 모르지만 얘기를 시작하면 믿을 것도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건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국의 기본적인 국익하고 평화에 대한 절대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기녀적 담화와 똑같이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바이든에 대한 이제 기대와 이제 비관의 요소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 2014년 말인가 바이든이 연대에 와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부터 강력하게 웬디 쇼먼을 비롯해서 미국 국무부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사드 배치하고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까지 다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바이든이 올드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재동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제3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올드가죠. 예,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있고요, 분명히. 그렇지만 또 정 교수가 지금 바로 지적한 것처럼 그 사이에 북한의 핵능력 상황이 많이 변했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거를 그냥 에스컬레이션을 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 대통령이 합의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지 국가의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해야 되고 어떤 대통령이 했든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원칙을 내세웠는데 그 원칙을 트럼프가 엉망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는다? 바이든이라고?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조금 희망을 갖는 요소는 일단 아까 문정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드래프트는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왜냐하면 그 샌더스 진영하고 바이든 진영하고 공동으로 국내 정책에 대한 그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은 일정하게 샌더스가 계속 주장했던 메디케어 포 올까지는 안 갔지만 일정하게 중도적인 입장에서 진보적으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졌던 기대는 진보 진영 미국도 생태계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진보 진영에서 7월 총과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단체들이 연명을 해서 바이든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요구를 보면 일단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다자주의적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라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협상과 외교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진영은 이제 상당히 많이 갖고 워싱턴 안에서 크립스 인스티튜트라고 이제 진보적인 목소리가 워싱턴 생태계로 들어간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나 전통적인 입장에서 로버트 게이츠가 새로 자서전을 내면서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적어도 트럼프가,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기존의 미국의 북핵 대법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적어도 트럼프는 북한하고 전쟁하지 않았다. 새로운 걸 시도했다. 그래서 이 양쪽을 보면 굉장히 보수와 진보의 요소인데, 일단 제 입장은 가령 뭐 개성공단 폐쇄하듯이 뭐 미국이 EPN에 들어오라 그러면 그렇게는 그건 모션이 아니죠. 동맹이고 뭐고 그건 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컨디션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의 절대적인 입장이 있는데, 일단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고, 김여정 당화처럼 한국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평화의 이익을 긴밀하게 구청하고 소통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를 공유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쪽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 우리 문정인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아니, 보완을 하는 건데요. 네. 아까 우리 서희동 문석 의원님 말씀하신 분 중에서 어느 쪽을 할 거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JPCOA 항상 그 JCPOA 그 한 협상을 보면은 바이든이 되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협상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모순적인 거예요. 한편에서는 anything but 트럼프가 핵을 안 한다고 그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란 일은 살려야 되면 북한 핵을 협상을 통해서 써야 된다는 이중적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 문제의 핵심이 그걸 거예요. 지금 제가 듣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조 바이든이 캠페인 기간 중에서는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쪽의 참모들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단 인수위가 구성이 될 때는 버니 샌더스하고 엘리자베스 워런 쪽 사람들도 포함을 시키고 합의를 했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그럼 왜 차이가 있냐면, 아까 뭐 제이크 서리반 얘기도 했지만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비핵화 패러다임이에요. 북한의 비핵화를 선제적으로 하면은 그 다음 거기서 보상을 하게 되는 시각이에요. 근데 버니 샌더스하고 버니 샌더스 캠페인이 이제 코치했던 한낙한 하원의원, 그 친구가 이제 프로그레스 코리션, 민주당의 진보 코리션을 공동체 하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 주장은 사실상 그 뉴클리어 암스 컨트롤 패러다임이에요. 그 핵군축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비핵화를 서로 주고받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점진적으로 하자. 그래서 스냅백 제재 완화, 조건부 제재 완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제도도 만들고, 주한미군 감축하는 거하고 북한 비핵화를 연동을 시키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코퍼레이티브 스웨트 리덕션이라고 해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위해서 북한에 에너지 지원도 해주고, 이 패러다임이니까 지금 인수위 구성을 할 때 버니 샌더스하고 엘리자베스 워런 쪽에 있는 핵심적인 친구들 중에 이런 식으로 점진적 행동 원칙을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포함이 되고, 그들 아젠다가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사실상 오바마 때만 하더라도 오바마는 김정일을 만나려고 의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팔 바꿨던 게 제프 베이더라는 친구가 인수위팀 들어가서 이 아시아 담당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전략적인 일로 완전히 방향을 선회시키고 있거든요. 그 사람 뭐 공복 출신이고 그러니까 관료적 입장에서 그나마 그 변수를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들어서, 그래서 제재 문제 푸는 것도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이 선거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인수위 구성을 할 때 어떤 사람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느냐, 그리고 그때 한국 정부의 인기는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간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독자적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밀었습니다. 비핵개방 3천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동맹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지켰고, 또 이번에 좀 이따 이제
아베가 들어오면서 또 그 입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 당시 전략적 인류로 간 데는 한국 정부에서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요거는 또 반면 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특히 바이든은 상원 의원을 한 35년을 한 사람이고 주로 이제 외교 국방 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알고 동맹의 말의 경청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희망을 좀 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20년을 살고 계속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이게 책 중에 제일 아직도 인상이 남는 건 레슬리 게브라고 하는 미국 외교부 회장을 오래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2009년에 낸 그 파워 룰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미국에게 외부의 악마는 없다고 그래요. 외부의 악마가 생기는 것은 미국 내부에 있는 악마들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 세 개의 악마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과도한 이념과 가치, 둘째는 과도한 정치와 특히 getting tough. 그러니까 백악관 회의 같은 국무부 회의 같은 국방성 회의 같은 거기 가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친구들만 입장이 살고 조금 약하고 유화적인 표현을 하면은 저 친구 무슨 저런 겁쟁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정치 문화가 알려져 있더니 그게 두 번째 악마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 악마는 어떤 악마를 얘기하느냐 arrogance, hubris 그리고 오만이라고 하는 악마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 최근에 누가 다시 저한테 그걸 상기시켜서 다시 한번 제가 봤는데 너무나 만든 거예요. 그 레슬리 게프가 그 책을 쓴 거는 2009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부시 43대 대통령이 얼마나 은퇴를 했냐. 그때는 바로 그 세 가지 악마 때문에 악의 축은 미국이 만든 것이지 악의 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하려고 해요. 그 악의 축이 만들어진 게 그런 세 가지의 내부의 악마들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오바마도 보면 그 세 개의 악마의 포로가 됐던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정말 뭐 위대한 나라고 그러지만은 그 레슬리 게브 같은 사람이 경고하는 그 세 가지 악마가 조금 더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참 우리가 희망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독자적인 그리고 또 명민하고 결기 있는 외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조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오셨는데 이 질문은 꼭 하고 가야 되겠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정리를 하는데 우리 안 교수님 하시면 그분 5분 남았는데 제가 시간 잘 쓰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이슈부터 해서 미국에서 미국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이 정리가 다 앞으로 상황들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많은 부분을 시사하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거 서프라이즈도 저도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걸 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좀 안 드렸고요. 이번 7월 원래 토론회 주제가 워낙 그 제목 자체도 따끈따끈한 제목이었고 또 이런 시간들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졸지 않고 정말 초롱초롱 정말 죄송한 편입니다만 집중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 해주신 안전진 교수님, 정대성 교수님, 이혜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중간에 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문재인 이사장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금 5분 정도 빠릅니다만 좀 빨리 끝나는 것도 또 즐거운 미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